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반전이 담긴 실화예요. 워싱턴의 한 경제학자가 쓴 논문 한 편이 어떻게 미국 전체를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진짜 힘이 어떻게 증명됐는지를 담았습니다. 41%라는 숫자 하나로 시작된 자신감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한국 기업 없이도 충분하다던 확신이 어떻게 절망으로 바뀌었는지 지켜보시게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워싱턴이 한 가지를 확신했어요. 한국 제품 없이도 미국은 충분히 돌아간다고 말이죠. 관세 압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제품이 비싸지면 결국 미국 제품으로 대체될 거라며 자신만만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오만함도, 시장의 질서도, 미국에 대한 믿음까지도요. 물가는 20%나 폭등했고 미국인들은 한국 제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제품 자리를 채울 미국 제품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백악관의 공기는 뜨겁고 무거웠습니다. 데이비드 톰슨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었어요. 그는 워싱턴 싱크탱크의 수석 연구원이었죠. 2025년 5월 그는 논문 한 편을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딱딱했지만 내용은 명확했어요. 한국산 가전과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제조업이 다시 살아난다는 주장이었거든요. 그의 책상 위에는 3년치 데이터가 쌓여 있었습니다. 무역적자 추이, 제조업 고용률, 소비자 물가 변동성을 모두 분석했고 결론은 하나였어요. 미국은 한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였죠. 논문은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학계 동료 몇 명이 읽었고 그중 한 명이 정책연구소에 소개했어요. 한 달 후 상원 보좌관 한 명이 톰슨에게 연락했죠. 논문이 흥미롭다며 자료를 더 요청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연락이 왔어요. 백악관 경제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톰슨은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지지하는 학자였어요. 미국 우선주의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경제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왜 한국이었을까요? 간단했습니다. 미국 제조업은 이미 충분히 강했으니까요. 가전제품 시장에는 월풀, 메이텍 같은 브랜드들이 있었어요. 자동차는 포드, GM, 테슬라가 버티고 있었죠. 문제는 한국 제품이 너무 싸게 들어온다는 거였습니다. 삼성 세탁기, LG 냉장고, 현대차는 품질도 좋았어요. 하지만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 브랜드를 선택하는 이유는 단 하나, 가격이었죠. 톰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불공정한 게임의 결과라고요. 한국 정부의 보조금, 환율 조작 의혹, 저임금 구조가 미국 기업들을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고 봤어요. 그의 논문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건 환영할 일이 아니에요. 핵심 기술과 이익은 결국 한국으로 빠져나가니까요. 차라리 그들을 내보내고 미국 기업이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고 봤죠. 6월 초 워싱턴 포스트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자는 간단한 전화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톰슨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시장 원리의 복귀입니다. 미국은 충분히 강한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불공정한 경쟁 때문에 가려져 있을 뿐이죠. 한국 제품이 빠지면 소비자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미국 기업들이 생산을 확대하면 곧 안정됩니다.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돌아오고요. 확신하십니까? 톰슨은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 제품이 빠져도 미국은 충분합니다. 이 문장이 다음날 신문에 실렸죠. 기사 중간쯤 인용구로 들어갔지만 그 문장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정치 포럼에서, 보수 성향 방송에서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문장을 좋아했어요. 특히 제조업 지대에 사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오랫동안 일자리를 잃어왔거든요. 공장이 문을 닫고 해외로 생산 기지가 옮겨가는 걸 지켜봤죠. 그들에게 톰슨의 주장은 희망처럼 들렸을 거예요. 일주일 후 백악관 경제보좌관실에서 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톰슨은 워싱턴 중심부에 있는 오래된 건물로 갔어요.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긴 복도를 지나 작은 회의실로 안내받았죠. 방 안에는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경제보좌관 1명, 무역 담당 보좌관 2명, 그리고 의회 연락 담당자 1명이었어요. 그들은 톰슨의 논문을 이미 읽은 상태였죠.
톰슨 박사님, 당신 주장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경제보좌관이 물었어요. 톰슨은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가능합니다. 미국 제조업체들은 이미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단지 가격 경쟁에서 밀려 가동률이 낮을 뿐이죠. 관세로 가격 격차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시장이 재편됩니다. 소비자 반발은요? 처음엔 불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메이드 인 USA 캠페인과 함께 진행하면 애국심이 소비로 이어집니다. 한국 정부의 보복은요? 톰슨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들도 미국 시장을 잃을 순 없습니다. 결국 협상 테이블로 나올 거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무역 담당 보좌관이 입을 열었어요. 좋습니다. 이 자료를 정책 검토에 포함시키겠습니다.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어요. 톰슨은 건물을 나오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뭔가 큰일이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7월 중순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어요. 백악관이 한국산 가전 및 자동차 관세 인상 검토에 착수했다는 소식이었죠. 톰슨의 논문이 언급됐습니다. 정책의 이론적 근거 중 하나로요. 그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화면을 바라봤어요. 자신의 이름이 자막으로 지나갔죠. 가슴이 뛰었습니다.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껴졌어요. 거리의 반응은 빨랐습니다. 보수 성향 시민들은 환호했어요. 그들은 소셜미디어에 성조기 이모티콘을 달고 메이드 인 USA 해시태그를 퍼뜨렸죠. 드디어 미국이 깨어난다. 한국 제품 안 사기 운동 참여합니다.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톰슨은 그 반응들을 보며 확신을 굳혔습니다. 이건 옳은 방향이라고요. 미국은 스스로 설 수 있다고요. 한국은 대체 가능한 공급자일 뿐이라고요. 여름 내내 관세 협상과 정책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언론은 매일 관련 뉴스를 쏟아냈고 여론은 찬반으로 갈렸어요. 하지만 트럼프 지지층은 압도적으로 찬성했죠. 톰슨은 몇 차례 더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케이블 뉴스, 라디오 토크쇼에서 매번 같은 질문이 나왔어요. 정말 한국 없이 가능합니까? 그는 데이터를 들이밀었습니다. 미국 제조업체들의 유유 생산 능력은 연간 40%예요. 공장은 있습니다. 기술도 있어요. 단지 가격 경쟁에서 밀렸을 뿐이죠. 관세는 그 균형을 바로잡습니다. 진행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청자 댓글도 우호적이었죠. 톰슨은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점심 식사 자리에서 한 교수가 물었어요. 데이비드, 정말 확신하나? 공급망 충격은 생각해봤어? 톰슨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공급망은 적응해요. 시장은 항상 그래왔죠. 단기 충격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한 구조가 됩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공장들은 어떻게 하고? 그들이 떠나면 미국 기업이 인수하면 돼요. 시설은 남으니까요.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틀리지 않길 바라네. 톰슨은 웃었어요. 틀릴 일이 없습니다. 이론은 완벽하니까요. 그날 밤 그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고요했어요. 톰슨은 자신의 논문을 다시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쓴 문장을 읽었죠. 자존심은 산업의 엔진이다. 그는 그 문장을 믿었어요. 미국의 자존심이 제조업을 되살릴 거라고요. 한국 제품이 빠지면 미국인들은 자국 제품을 선택할 거라고요. 그게 애국이고 그게 시장 원리의 복귀라고 말이죠. 그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로운 보고서 초안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관세 이후 미국 제조업 부흥 시나리오. 톰슨은 6개월 후 미국을 그렸어요. 공장이 다시 돌아가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비자들이 자국 제품에 만족하는 모습을요. 숫자는 완벽했습니다. 그래프도 아름다웠죠. 그는 그 시나리오를 믿었어요. 의심 없이 완전히 말이죠. 하지만 그때 톰슨은 몰랐습니다. 6개월 후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무너질지, 미국 제조업 공장이 어떻게 멈춰설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를요. 그날 밤 보고서를 완성하며 톰슨은 미소 지었어요. 이건 단순한 관세가 아니라 국가의 교정이다. 회의에서 했던 말이었죠. 그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다음날 아침 백악관으로 보낼 준비를 했어요. 톰슨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 없이도 충분하다고요. 그렇게 믿었어요. 관세 25%로 올린다는 협박 메시지가 한국을 향했습니다.
톰슨은 평소처럼 월간 판매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엑셀 시트를 펼치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죠. 자동차 판매량 탭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숫자가 이상했거든요. 현대차 판매량 78,000대, 전년 대비 13% 증가였습니다. 9월 기준치였어요. 톰슨은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타인가 싶었죠. 관세 압박에 모든 해외 기업들이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역대 최대 판매라니요? 마우스를 움직여 세부 항목을 열었습니다. 아이오닉 5 전기차 모델이었죠. 판매량 8,400대, 전년 대비 152% 증가였어요. 톰슨은 숨이 막혔습니다. 심지어 금액이 인상됐는데 그래프는 왜 떨어지지 않는 걸까요? 이 질문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그는 의자를 뒤로 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9월은 선선했어요. 하지만 그의 등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죠. 뭔가 잘못됐습니다. 아니, 자신이 뭔가 놓쳤어요. 톰슨은 다시 데이터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브랜드들을 확인했죠. 포드는 정체, GM은 소폭 하락, 테슬라는 유지였어요. 그런데 현대차만 급등했습니다. 기아도 비슷했죠. 합산하면 더 놀라운 숫자였어요.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패턴이었죠. 톰슨은 노트북을 열고 관련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로이터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현대차 미국 시장서 9월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2025년 9월 미국 시장에서 7만 8천 대를 판매하며 전년 대비 13% 증가를 기록했다. 특히 전기차 아이오닉 5는 152% 급증하며 주목받았다. 톰슨은 스크롤을 내렸어요.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현대차가 받던 세액 공제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자체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판매를 확대했다. 7,500달러의 자체 보조금과 함께 추가로 9,800달러의 가격 인하를 단행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자체 보조금이라니요. 정부 지원 없이 회사 자체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거예요. 그리고 가격까지 인하했죠. 총 1만 7천 달러가 넘는 할인이었습니다. 톰슨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원래 아이오닉 5 가격에서 이 할인을 빼면 경쟁 모델보다 오히려 쌌습니다. 관세를 상쇄하고도 남는 수준이었죠. 그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한국은 정부의 손길이 끊긴 순간 오히려 스스로 날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단기 전략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죠. 자체 보조금은 오래 못 가. 회사 재정에 부담이 될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후에 동료 연구원이 톰슨의 방으로 들어왔어요. 무역 통계 전문가였죠. 데이비드, 9월 자동차 데이터 봤어? 그가 물었습니다. 톰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현대차 판매량 미쳤더라고요. 관세 올렸는데 오히려 더 팔렸어요. 일시적 현상입니다. 재고떨이 세일한 거 아닙니까? 재고떨이 치고는 숫자가 너무 커. 그리고 아이오닉 5는 신차야. 재고떨이가 말이 안 돼. 톰슨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동료는 그의 책상에 태블릿을 놓았어요. 일렉트릭이라는 전기차 전문 매체 기사였죠. 현대차 아이오닉 5 자체 보조금으로 시장 장악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구체적인 분석이 있었어요. IRA 보조금 종료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현대차는 자체 인센티브 전략으로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다. 소비자들은 정부 보조금보다 현대차의 자체 지원이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했다. 톰슨은 태블릿을 밀어냈어요. 이건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들은 왜 이런 전략을 쓰는 거야? 시장 점유율을 지키려는 단기 전술이죠. 곧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동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데이비드, 자네 이론이 흔들리고 있어. 인정해야지.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조정 중일 뿐이죠. 톰슨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동료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톰슨은 혼자 남았죠. 그날 저녁 CNBC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톰슨은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더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았죠. 스튜디오로 갔어요. 카메라 앞에 앉았을 때 조명이 눈을 찔렀습니다. 진행자는 중년의 남성이었어요.
날카로운 질문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교수님, 9월 현대차 판매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관세 압박 정책과 모순되는 결과 아닙니까? 톰슨은 침을 삼켰어요. 단기적 현상입니다. 그들이 자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하지만 소비자들은 현대차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IRA 보조금이 끝났는데도요. 그건 단기 세일뿐입니다. 시장은 곧 정상화될 거예요. 진행자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정상화라는 게 뭡니까? 한국 브랜드가 사라지는 걸 의미합니까? 톰슨은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시장이 결정할 문제죠. 하지만 지금 시장은 한국 브랜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톰슨은 답을 하지 못했어요. 몇 초간 침묵이 흘렀죠. 진행자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아이오닉 5가 152% 급증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건 공격적 마케팅의 결과예요. 공격적 마케팅이 관세를 상쇄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단기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럼 장기적으로는요? 톰슨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책이 의도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 시장, 그건 시장이 아니라 경고였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죠. 인터뷰는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톰슨은 스튜디오를 나오며 손을 떨었어요. 자신의 대답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스스로도 알고 있었죠. 연구실로 돌아온 그는 데이터를 다시 펼쳤어요. 이번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현대차의 재무 보고서를 찾았어요. 자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수익성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생산 비용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한국 기업들은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었어요. 배터리는 LG나 SK에서 만들고 부품은 현대모비스에서 조달했습니다. 중간 마진이 거의 없었죠. 모든 게 그룹 내부에서 해결됐어요. 반면 미국 기업들은 여러 공급업체에서 부품을 사야 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마진이 붙었죠. 결국 원가 경쟁력에서 차이가 났어요. 그날 밤 톰슨은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연구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자신의 이론 어디가 틀린 걸까요? 논문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어요. 가정들을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미국 제조업은 충분히 강하다, 맞습니다. 한국 제품은 가격 때문에 팔린다,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관세로 가격 격차를 줄이면 시장이 재편된다, 여기서 틀렸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관세를 자체적으로 흡수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시장을 공략했죠. 톰슨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기업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요. 차를 줄이면 시장이 재편된다, 여기서 틀렸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관세를 자체적으로 흡수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시장을 공략했죠. 톰슨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기업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요. 새벽 3시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백악관 경제보좌관실에서 온 메일이 있었어요. 교수님, 9월 자동차 판매에 대한 분석 보고서 부탁드립니다. 금주 목요일까지 제출 바랍니다. 톰슨은 화면을 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끌 수 없었죠. 새 문서를 열었어요.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9월 자동차 판매 이상 현상 분석. 첫 문장을 썼어요. 현대차의 9월 판매 급증은 예상 밖이다. 이 문장을 지웠습니다. 다시 썼어요. 현대차의 9월 판매 급증은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 문장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키보드에서 손을 뗐어요. 창밖을 바라봤죠.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새벽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톰슨의 머릿속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숫자가 뒤집혔어요. 자신의 예측과 정반대로요. 그 숫자들이 톰슨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틀렸다고요. 그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외면할 수도 없었죠.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아직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요. 하지만 균열은 커지고 있었어요. 톰슨의 이론에, 그의 확신에, 그리고 미국의 관세 정책 전체에 말이죠. 현대차 공장 긴급 상황이라는 이메일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톰슨은 커피를 마시다 말고 이메일을 열었어요. 톰슨 박사님, 조지아 현대차 공장에서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민 단속국 급습으로 수백 명이 구금됐고 공장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상세 브리핑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톰슨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수백 명 구금, 공장 가동 중단,
이 두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관은 두 번째 벨소리에 받았어요. 교수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목소리는 긴장돼 있었습니다. 정확히 뭐가 일어난 겁니까? 화요일 새벽, 이민세관 단속국이 현대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들이닥쳤어요. 475명을 구금했습니다. 그중 300명 이상이 한국 국적자예요. 톰슨은 펜을 꺼냈습니다. 비자 문제였습니까? 네. 표면상으로는요. 불법 비자라고는 하는데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현대차 직원들은요. 본사 직원, 협력업체, 건설업체 소속이었어요. 배터리 공장 확장 공사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톰슨은 메모를 적었습니다. 공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담당관은 한숨을 쉬었어요. 멈췄습니다. 전화를 끊고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AP통신 속보가 떴어요. 조지아 현대차 공장서 475명 구금, 한국인 다수 포함.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은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차 LG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단속을 실시했다. 구금된 인원 중 상당수가 한국 국적자로 비자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톰슨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비자 하나 끊기자 조립 라인도 끊겨버리다니 이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일시적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백악관에서 긴급회의 소집 통보가 왔어요. 서류 가방을 챙기고 건물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노동부 차관, 국토안보부 보좌관, 경제팀 전체요.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죠. 경제보좌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조지아 사태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요. 국토안보부 보좌관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단속은 계획된 작전이었습니다. 비자 위반 정보가 수개월 전부터 접수됐고 이번에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겁니다. 노동부 차관이 끼어들었어요. 문제는 그 여파입니다. 현대차 공장뿐 아니라 삼성, SK, 하나 같은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프로젝트 전체가 타격을 받고 있어요. 톰슨은 손을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타격입니까? 정확한 수치는 집계 중이지만 조지아 공장만 해도 생산량이 40% 감소했습니다. 배터리 공급이 끊기면서 전기차 생산 라인도 멈춰섰고요. 톰슨은 숨을 들이켰어요. 40% 한 번의 단속으로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경제보좌관이 톰슨을 쳐다봤어요. 교수님, 이건 관세 정책과 맞물려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공장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톰슨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비자 단속 문제지 관세와는 별개 아닙니까? 별개가 아니에요. 한국 기업들은 관세 때문에 이미 압박받고 있었어요. 거기에 인력까지 빠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톰슨은 반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 말이 없었죠.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대책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어요. 회의실을 나오며 톰슨은 휘청거렸습니다. 복도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있을 때 노동부 차관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조지아 가보실 생각 있으세요? 톰슨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제가요?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숫자로만 보는 것과 현장을 보는 건 다릅니다. 톰슨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 그는 조지아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애틀랜타에서 차를 빌려 브라이언 카운티로 향했죠.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광활한 들판 사이로 공장 굴뚝들이 보였어요. 현대차 공장은 도시 외곽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차를 세웠어요.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차들로 가득했을 공간이 을씨년스럽게 비어 있었죠. 차에서 내려 공장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가 톰슨을 막아섰어요. 예약 있으십니까? 워싱턴에서 왔습니다. 경제팀 요청으로 현장 시찰 왔어요. 경비는 무전기로 확인했습니다. 몇 분 후 공장 관리자가 나왔어요. 중년의 미국인이었죠. 톰슨 박사님이십니까? 네. 들어오십시오. 톰슨은 그를 따라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설비와 기계 소리가 들려야 할 곳에서 정막만 흘렀죠. 관리자가 말했습니다. 여기에 전기차 조립 라인을 설치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공장 내부를 바라봤어요.
컨베이어 벨트는 멈춰 있었습니다. 몇몇 작업자들이 서 있었지만 일은 하지 않았죠. 왜 멈춰 있습니까? 한국인들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배터리 공장 건설이 중단됐습니다. 단속 사태 이후로요. 톰슨은 침을 삼켰어요. 한국에서 배터리를 수입하면 안 됩니까? 관리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관세 때문에 가격이 2배예요. 경제성이 없어요. 톰슨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다른 작업장을 지나쳤죠. 부품 창고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부품도 안 들어옵니까? 네. 한국 협력업체들이 공급을 줄였어요. 관세도 관세지만 인력 문제가 더 크죠. 기술자들이 구금되거나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창고를 둘러봤어요. 선반 대부분이 비어 있었습니다. 미국 업체에서 조달하면 안 됩니까?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품질이 달라요. 현대차 기준에 맞는 부품을 만드는 미국 업체가 많지 않아요. 톰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공간으로 이동했어요. 휴게실에는 몇몇 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관리자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워싱턴에서 오신 분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셔도 될까요? 한 작업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젊은 남성이었죠. 물어보세요. 톰슨은 다가갔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끔찍하죠. 일주일째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어요. 라인이 돌아야 우리도 일하는데 멈춰 있으니 할 게 없습니다. 곧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작업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 공장은 끝이에요. 다른 작업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인 없이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어요. 기술 지도하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거든요. 톰슨은 뒤로 물러섰어요. 한국인 없이 공장이 돌아갈 거라 믿었지만 지금은 거꾸로다. 이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관리자에게 물었어요. 다른 한국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삼성 반도체 공장도 비슷합니다. SK 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인력이 빠지니까 생산성이 뚝 떨어졌어요. 미국인으로 대체할 순 없습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최소 6개월은 걸려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한국 기술자들만큼 숙련되기까지는 년 단위예요. 톰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장을 나와 차로 돌아왔을 때 핸들을 잡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이었습니다. 멈춰선 라인, 텅 빈 창고, 일 없이 서 있는 작업자들, 한국이 없는 공급망은 뼈대만 남은 것과 같았다는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시동을 걸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조지아 현대차 공장 현황 보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현장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하다. 멈췄어요.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문장을 지우고 다시 썼어요. 한국 인력과 공급망 없이는 공장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 문장을 쓰고 나서 손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주장했던 것과 정반대였으니까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배터리 공급 중단, 부품 부족, 기술 인력 공백 이 3가지가 맞물리면서 생산 라인이 멈췄다. 단기적 대체는 불가능하다.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데이터가 아닌 현장을 보고 나니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숫자는 차가웠지만 현장은 절망적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지아의 밤은 어두웠어요. 보고서를 계속 작성했습니다. 미국 제조업이 한국 기업에 의존하는 정도는 예상보다 깊다. 단순히 완제품 수입이 아니라 부품, 기술, 인력 전반에 걸쳐 있다. 이 문장을 쓰면서 자신의 논문을 떠올렸어요. 한국은 대체 가능하다. 톰슨이 썼던 문장이었죠. 하지만 지금 눈앞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대체 불가능했어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요.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이메일에 첨부해 백악관으로 보냈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관세로 이긴 게 아니라 한국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구조였다. 이 깨달음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머릿속에는 멈춰선 공장 라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텅 빈 주차장, 일 없이 서 있던 작업자들의 얼굴, 그리고 관리자가 했던 말이요. 한국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 공장은 끝이에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조지아의 밤은 길었어요.
그리고 톰슨의 확신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이죠. 조지아에서 돌아온 주말, 톰슨은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일용품을 사려고 했죠. 그런데 주차장이 평소와 달랐어요. 오전 10시인데 차가 가득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죠. 매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숨이 막혔어요. 사람들이 카트에 세탁세제를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수십 명이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죠. 삼성 세탁기 코너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LG 냉장고 전시품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톰슨은 한 중년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가 돌아봤어요. 모르세요? 한국 제품 곧 없어진대요. 관세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검토 중이라도 마찬가지죠. 백악관이 발표하면 끝이에요. 그 전에 사두는 겁니다. 그는 카트를 밀고 갔어요. 톰슨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관세 압박만으로 시장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아직 실행도 안 됐는데 말이죠. 계산대로 가는 길에 가전제품 코너를 지나쳤습니다. 가격표가 바뀌어 있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150만 원이던 세탁기가 210만 원이었습니다. 냉장고는 280만 원에서 380만 원으로 올라 있었죠. 직원을 불렀어요.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직원은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유통업체가 올렸어요. 관세 리스크 때문이래요. 재고 확보도 어렵고요. 관세는 아직 확정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도 시장은 먼저 움직이는 거죠. 매일 사람들이 물어봐요. 언제 없어지냐고요. 톰슨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를 켰어요.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제품 사재기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세 압박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에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차 안을 채웠습니다. 특히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문에서 패닉 바잉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대리점에는 계약 문의가 쏟아지고 있으며 일부 모델은 이미 품절됐어요. 볼륨을 높였습니다. 유통업계는 한국 제품 가격을 선제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관세가 부과될 경우를 대비한 조치라고 밝혔어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논문이 이런 결과를 만들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노동부 통계국 발표가 있었습니다. 톰슨은 모니터 앞에 앉았어요. 담당자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9월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19% 상승했습니다. 펜을 떨어뜨렸어요. 19% 관세가 시행도 안 됐는데 말이죠. 한국산 제품 비중이 높은 품목에서 가격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생필품 19%, 가전제품 27% 상승했어요. 담당자는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죠. 시장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관세 논의만으로도 공급망 혼란과 투기적 수요가 발생했어요. 화면을 끌 수 없었습니다. 톰슨의 이론은 관세 시행 후 시나리오를 다뤘어요. 하지만 시장은 논의 단계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죠. 오후에 백악관에서 긴급 소집이 왔습니다. 서류를 챙겨 건물로 향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대통령 수석보좌관이 들어왔어요. 상황 보고받았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경제보좌관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관세 압박만으로 시장이 선반응하고 있어요. 사재기, 가격 인상, 공급 부족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관세는 아직 시행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관세가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최악을 가정하고 움직이는 거죠. 수석보좌관이 톰슨을 쳐다봤어요. 톰슨 박사, 당신 논문에 이런 시나리오 있었습니까? 입을 열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왜 없었죠? 시장이 이렇게 빨리 반응할 줄 몰랐어요. 수석보좌관은 책상을 쳤습니다. 몰랐다고요? 당신은 경제학자 아닙니까? 고개를 숙였어요. 무역 담당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전국 매장에서 한국 제품이 동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미친 듯이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제품은요? 생산이 따라가지 못해요. 월풀, 지 모두 증상 계획을 발표했지만 최소 6개월은 걸립니다. 수석보좌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6개월 동안 국민들 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톰슨은 손을 떨었어요. 우리 내국을 외쳤지만 소비자는 절망을 외쳤다. 이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그날 저녁 다시 거리로 나갔어요.
백악관 앞 광장에는 천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 모여 있었죠. 피켓이 가득했어요. 관세 검토 중단하라, 한국 제품 내놔, 우리 생활비 돌려달라. 한 여성이 확성기를 잡았습니다. 우린 메이드 인 USA를 원했어요.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가격만 올라가고 제품은 없어요.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다른 남성이 소리쳤습니다. 관세 올린다는 말만으로 이 난리예요. 실제로 올리면 우린 어떻게 살아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톰슨은 멀찍이 서서 지켜봤어요. 자신이 쓴 논문 한 편이 이런 혼란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정책도 확정 안 됐는데 말이죠. 한 노인이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피켓을 들고 있었죠. 한국 냉장고 30년 썼다. 새로 살 돈이 없다. 그 글씨를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어요. CNN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국 제품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관세 압박으로 인한 공급 불안 때문이에요. 화면에 마트 풍경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카트에 제품을 가득 담고 있었어요. 리포터가 인터뷰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사십니까? 한 여성이 대답했어요. 나중엔 못 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사두는 거예요. 다른 남성이 말했습니다. 가격이 매일 올라요. 오늘 안 사면 내일은 더 비싸져요. 앵커가 다시 나타났어요. 의회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 야당 의원이 연단에 서 있었어요. 관세 논의만으로 경제가 이 지경입니다. 실제로 시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야당 의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여당 의원이 반박했어요. 이건 시장의 과잉 반응입니다. 안정될 거예요. 야유가 쏟아졌죠. 리모컨을 내려놨습니다. 톰슨의 논문은 완벽한 시나리오를 그렸어요. 관세 시행 후 6개월간의 조정 과정, 미국 기업의 증산, 시장 안정화를요. 하지만 현실은 첫 단계에서부터 무너졌습니다. 시행도 안 됐는데 말이죠. 밤 11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동료 교수였습니다. 데이비드, 뉴스 봤어? 맞아요. 이거 심각해. 시장이 완전히 패닉 상태야. 압니다. 자네 이론엔 이런 변수가 없었어. 시장 심리 말이야. 톰슨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동료가 말을 이었어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움직이지 않아. 두려움으로 움직이지. 한국 제품 없어질까봐 겁나서 사재기하는 거야. 자네가 그걸 몰랐어. 죄송합니다. 사과할 때가 아니야. 해결책을 내놔야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노트를 펼쳤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시장은 정책보다 먼저 움직인다. 이 문장을 쓰고 나서 펜을 내려놨어요. 톰슨이 놓친 게 이거였습니다.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여요. 두려움, 불안, 패닉 이런 감정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뉴욕타임스 속보가 떴어요. 트럼프 탄핵 소추안 발의 논의 본격화. 기사를 읽었습니다. 야당은 관세 압박으로 인한 경제 혼란을 근거로 대통령 책임론을 묻고 있다. 실제 관세 시행도 전에 시장이 무너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화면을 끄고 싶었어요. 하지만 계속 읽었죠. 백악관 내부에서도 정책 수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보좌관들은 관세 논의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워싱턴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톰슨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죠. 그의 이론은 틀렸어요. 완전히요. 한국은 대체 가능한 공급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필수축이었어요. 그 축이 흔들리는 신호만으로도 미국 경제 전체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노트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의 부재 가능성만으로도 미국은 무너진다. 이 문장을 쓰고 나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이게 현실이었어요. 관세는 무기가 아니라 부메랑이었습니다. 그 부메랑은 이미 돌아오고 있었어요. 미국 소비자들을 향해서요. 결국 미국 제조업협회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톰슨은 뉴스 알림을 보고 링크를 클릭했어요. 성명서 제목이 화면에 떴습니다. 한국 공급망 없이 미국 생산 불가능. 숨을 멈췄어요. 제조업협회였습니다. 미국 산업의 핵심 조직이죠. 그들이 톰슨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어요.
성명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미국 제조업은 한국 부품, 소재, 기술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정밀 부품 등 핵심 분야에서 한국 공급 없이는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다. 스크롤을 내렸어요. 관세 압박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은 이미 현실화됐다. 회원사 조사 결과 78%가 생산 차질을 겪고 있으며 42%는 공장 가동률 감소를 보고했다.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는 정부에 요구한다.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관세 논의를 중단하라. 한국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필수 파트너다.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필수 파트너 톰슨이 논문에서 쓴 표현은 달랐습니다. 대체 가능한 공급자 완전히 반대였죠. 오후에 학계 동료들과 긴급 세미나가 있었어요. 주제는 관세 정책의 현실과 과제였습니다. 사실상 톰슨의 이론을 검증하는 자리였죠. 세미나실에는 20명이 넘는 교수들이 앉아 있었어요. 톰슨은 맨 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첫 발표자가 단상에 올랐어요. 무역학 교수였죠. 최근 시장 혼란은 정책 오류의 전형적 사례입니다.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관세 논의만으로 소비자 물가 19% 급등, 한국 제품. 사재기 현상, 공급망 마비가 모두 실제 시행 전에 발생했습니다.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제는 정책 설계의 근본적 오류입니다. 한국 경제와 미국 경제의 상호 의존성을 과소평가했죠. 그가 톰슨을 쳐다봤어요. 직접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발표자가 올라왔어요. 산업경제학 교수였습니다. 공급망 분석 결과를 보겠습니다. 도표를 펼쳤어요. 미국 제조업체 중 67%가 한국산 부품을 사용합니다. 대체 공급처를 찾는 데는 평균 18개월이 걸려요. 일부 핵심 부품은 대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메모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한국 공급망은 30년간 구축된 신뢰의 결과입니다. 품질, 납기, 기술 지원 모든 면에서 검증됐죠. 이걸 단순히 가격 문제로 본 건 오판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톰슨이 바로 그렇게 봤으니까요. 세 번째 발표자는 더 날카로웠어요. 경제심리학 교수였죠. 시장은 논리가 아니라 신뢰로 움직입니다. 정책 당국이 이걸 몰랐던 게 놀랍네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소비자 82%가 한국 제품을 신뢰한다고 답했어요. 가격 때문이 아니라 품질 때문입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경험의 산물이죠. 그걸 관세 몇 %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본 건 오만이에요. 세미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한 교수가 톰슨에게 다가왔습니다. 데이비드, 괜찮나?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발표 들었지? 자네 이론이 완전히 부정당했어.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는 톰슨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인정하는 게 용기야. 틀렸다면 인정하고 수정해야지. 그는 걸어갔습니다. 톰슨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연구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자신의 논문이 펼쳐져 있었어요. 3년간 작성한 연구였죠.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경제에 의존하는 공급자다. 관세로 압박하면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다. 톰슨이 쓴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의존받고 있었어요.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었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미국 제조업은 충분한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단지 가격 경쟁에서 밀렸을 뿐이다. 이것도 틀렸어요. 생산 능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부품, 기술, 숙련 인력이 모든 게 한국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노트를 꺼냈습니다. 새로운 문장을 적기 시작했어요. 우린 산업을 잃은 게 아니라 신뢰를 잃었다. 펜을 멈췄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관세는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파괴였죠. 30년간 쌓아온 한국과 미국의 경제협력, 그 신뢰를 깨뜨리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계속 적었습니다. 이건 관세가 아니라 단절이었다. 손이 떨렸어요. 톰슨이 주장했던 건 경제적 독립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경제적 고립이었죠.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밤은 어두웠습니다. 멀리서 시위대의 구호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은 매일 밤 백악관 앞에 모였습니다.
노트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그들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 덕분이었다. 이 문장을 쓰고 나서 펜을 내려놨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죠. 미국은 한국 덕분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전제품,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일상의 모든 것에 한국 기술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그걸 끊는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요. 새벽 2시 이메일 알림이 울렸어요. 백악관 경제보좌관실이었습니다. 교수님, 긴급회의가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반드시 참석 바랍니다. 회신을 보냈어요. 참석하겠습니다. 의자에 기댔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자신의 이론을 고집해야 할까요? 아니면 틀렸다고 인정해야 할까요?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에 지난 몇 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감 넘쳤던 논문 제출, 백악관의 지지, 언론의 주목, 그리고 지금의 혼란, 모든 게 톰슨의 손에서 시작됐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박사 학위를 받던 날이었죠. 그때 톰슨은 확신했습니다. 경제학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론은 완벽했지만 현실은 복잡했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지만 사람들의 삶은 예측 불가능했죠.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관세 정책 재평가, 한국 경제와의 상호 의존성 분석. 첫 문장을 썼습니다. 기존 정책 전제는 잘못됐다. 이 문장을 쓰는데 30분이 걸렸어요. 자신의 3년 연구를 부정하는 문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써야 했습니다. 진실이었으니까요. 계속 타이핑했어요. 한국은 의존 대상이 아니라 산업 파트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 관계다. 이를 단순한 무역 수지로 평가한 건 오류였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다음 문장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계속 써야 했어요. 내일 회의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위해서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워싱턴의 새벽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톰슨의 마음은 소란스러웠어요. 자신의 확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그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깨달음이 자라고 있었어요. 한국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 협력자다. 의존이 아니라 상호 신뢰다. 이게 톰슨이 배워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톰슨은 백악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통령 수석보좌관이 들어왔을 때 모두가 일어났어요. 교수님, 보고서 준비했습니까?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밤새 작성한 80페이지 보고서였어요. 준비했습니다. 수석보좌관이 제목을 읽었어요. 관세 정책 재평가, 한국 경제와의 구조적 상호 의존성.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화면에 떴어요. 한국 의존도 41%. 설명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대체 가능성 18% 미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나머지 82%는 기술적, 시간적으로 대체 불가능합니다. 고급 기술 제품은 미국 내 생산 기반이 없어요. 무역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미국 기업이 그 점유율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까?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기술 격차, 생산 인프라 부족, 소비자 신뢰,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현대차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9월 현대차 판매량 7만 8천 대, 관세 압박 속에서도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자체 보조금과 가격 인하로 총 1만 7천 달러 할인했어요. 관세를 상쇄하고도 남죠.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결론입니다. 미국 중심 경제는 이미 끝났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세계의 중심은 데이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한국은 30년간 그 신뢰를 쌓았어요. 수석보좌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이건 당신이 쓴 논문과 정반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완전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중력은 무게가 아니라 관계에서 생깁니다. 한국과 미국의 경제는 서로에게 중력이에요. 무역 담당자가 물었어요. 그럼 대안은 뭡니까? 관세 논의를 중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협력을 강화해야 해요. 한국은 이미 중력이었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회의가 끝날 때쯤 수석보좌관이 말했어요. 이 보고서를 내부 회람하겠습니다. 대통령께도 보고할 거예요. 회의실을 나왔을 때 등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3년 연구를 스스로 뒤집은 순간이었어요. 일주일 후 워싱턴 포스트 속보가 떴습니다. 백악관 한국 관세 정책 전면 재검토. 톰슨의 보고서가 영향을 미쳤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한 보수 매체에서 톰슨의 보고서를 입수해 기사를 냈어요. 백악관 정책 전환 배우의 톰슨 박사 보고서. 보고서 내용이 상세히 실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유출한 거예요.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3개월 전엔 한국 필요 없다더니 이젠 필수래. 학자가 아니라 바람개비다. 어떤 장단에 맞추라는 거냐? 다음날 싱크탱크 복도에서 동료를 마주쳤어요. 데이비드, 요즘 바쁘시겠어요? 보고서 쓰느라요. 어느 쪽으로 쓸지 정하는 게 더 오래 걸리겠네요. 그는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회의실에서도 비슷했어요. 톰슨 박사님 의견은 어느 버전으로 들어야 합니까? 5월 버전입니까? 10월 버전입니까?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백악관 보좌관도 말했어요. 교수님, 우리도 난처합니다. 당신 논문 근거로 정책 검토했는데 이제 와서 반대 보고서라니? 현실이 바뀐 겁니다. 현실이 아니라 당신 생각이 바뀐 거 아닙니까? 톰슨은 할 말이 없었어요. 의회 청문회에서 한 의원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5월에는 한국 제품 대체 가능하다고 하셨죠? 그런데 10월에는 대체 불가능하다고 쓰셨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10월 보고서가 맞습니다. 그럼 5월 논문은 틀렸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어요. 우리가 어떤 장단에 맞춰야 합니까? 경제학자들 말이 몇 달마다 바뀌는데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의원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은 우리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것. 시장 혼란, 물가 급등, 사재기 현상 모두 한국 제품 공백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현실 아닙니까? 여당 의원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톰슨 박사가 틀렸든 맞았든 시장이 증명했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톰슨은 그 박수를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자신의 실수가 한국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한 셈이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뉴스를 봤습니다. CNN에서 특집 보도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 관세 논란 이후 소비자 물가 변화. 리포터가 슈퍼마켓에서 리포트했습니다. 관세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지만 한 번 오른 가격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통업체들은 재고 확보 비용과 시장 불확실성을 이유로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요. 한 주부가 인터뷰했어요. 관세 안 붙인다며? 그럼 가격은 왜 안 내려가요? 우리만 바보 된 거 아니에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 신뢰 회복에 최소 1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미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분석이에요. 리모컨을 내려놨습니다. 톰슨이 만든 혼란이었어요. 그 대가는 미국 소비자들이 치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한국의 영향력이었습니다. 논란 과정에서 모두가 깨달았죠. 한국은 대체 가능한 공급자가 아니라는 것을, 미국 경제의 필수 파트너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흔들리면 미국도 함께 흔들린다는 것을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협력국이 아니라 경제구조의 중력 중심이었어요. 톰슨이 너무 늦게 배운 진실이었습니다. 그 배움의 대가는 미국 전체가 치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조이면 조일수록 통하지 않는 나라였죠. 미국은 그걸 간과하고 있었던 겁니다. 로이터 통신 속보를 보고 톰슨은 얼어붙었습니다. 현대차 러시아 공장 재매입 옵션 검토 중. 기사를 클릭했어요. 손이 떨렸죠. 현대차는 2023년 매각한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에 대한 재매입 조항을 행사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계약서에 포함된 2년 내 재매입 옵션 조항에 따른 것이다. 톰슨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재매입 옵션, 현대차가 러시아 공장을 팔 때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넣어뒀다는 뜻이었어요. 기사를 계속 읽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내 사업 환경 악화를 재매입 검토 배경으로 지목했다. 조지아 공장 이민 단속 사태와 관세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의자 등받이에 기댔어요. 러시아로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중심을 옮긴다는 뜻이지, 이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오후에 백악관에서 긴급 전화가 왔어요. 경제보좌관이었습니다. 교수님, 현대차 뉴스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심각해요. 삼성도 멕시코 공장 증설 발표했어요. LG는 베트남 투자 확대하고요. 펜을 들었습니다. 언제 발표했습니까? 오늘 아침이에요. 한꺼번에 터졌어요. 마치 계획된 것처럼요. 계획됐을 겁니다. 톰슨은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리스크를 분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산업은 국경보다 빠르다는 뜻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관련 뉴스를 검색했어요. 코리아 타임스 기사가 떴습니다. 한국 주요 기업 생산 거점 다변화 가속. 기사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었어요. 삼성전자는 멕시코 공장에 20억 달러 추가 투자, LG전자는 베트남 생산 라인 확대, SK는 헝가리 배터리 공장 증설, 하나는 중동 태양광 사업 확대 모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국 밖으로요. 다른 기사도 찾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었죠. 한국 기업들의 탈미국 전략, 신냉전 시대 생존법. 기사는 분석적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생산 거점을 재배치하고 있다. 멕시코에서 만들어 미국에 팔고 베트남에서 만들어 유럽에 판다. 정치적 리스크를 회피하면서 시장 접근성은 유지하는 전략이다. 그래프를 봤어요. 한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 지도였죠. 미국 비중이 줄고 다른 지역이 늘고 있었습니다. 이건 탈미국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야. 이 문장이 머릿속에 새겨졌어요. 저녁에 워싱턴 포스트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 기업 이탈, 미국 일자리 위협. 기사를 읽었어요. 미시간 산업협회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 감소로 최대 3만 5천 개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지아 경제개발국도 현대차 공장 축소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조지아 주지사였죠. 현대차 공장은 우리 지역 경제의 핵심입니다. 7천 명이 직접 고용돼 있고 협력 업체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어요. 이들이 떠나면 지역 경제가 무너집니다. 화면을 내렸어요. 다른 주지사들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엘라베마 주지사가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우리 주에 27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 철강, 이게 다 흔들리고 있어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도 비슷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 유치를 위해 10년 넘게 노력했어요. 하지만 지금 그들이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기사를 닫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싱크탱크 회의가 있었어요. 주제는 한국 기업 이탈 대응 전략이었죠. 톰슨도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10여 명이 앉아 있었어요. 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한 연구원이 자료를 펼쳤어요. 현대차 러시아 복귀 검토, 삼성 멕시코 증설, LG 베트남 확대,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전략적 이동이죠. 다른 연구원이 끼어들었습니다. 미국 투자도 계속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 비중이 줄고 있습니다. 2023년 42%였던 게 지금은 31%로 떨어졌어요. 소장이 톰슨을 쳐다봤어요. 톰슨 박사 의견은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이건 도망이 아닙니다. 선택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한국 기업들은 미국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거예요. 한 곳에 집중하면 위험하니까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관세 압박, 이민 단속, 정치적 불확실성이 모든 게 리스크예요. 한국 기업들은 그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막을 수 있습니까? 고개를 저었어요. 막을 수 없습니다. 기업은 자유롭게 움직여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환경을 개선하는 것뿐이죠. 어떻게요? 신뢰를 회복하는 겁니다.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미 늦은 것 같은데요. 톰슨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산업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추이였죠. 그래프가 선명했습니다. 202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투자가 2025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어요. 특히 9월 이후 급격히 떨어졌죠. 관세 논의가 시작된 시점이었습니다.
다른 데이터도 확인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투자 지도였습니다. 멕시코, 베트남, 폴란드, 헝가리, 사우디아라비아 투자가 분산되고 있었어요. 미국 비중은 계속 줄었죠. 그래프를 프린트했습니다. 백악관에 보고해야 할 자료였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 뉴스를 봤습니다. CNBC에서 특집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 이탈, 미국 제조업에 미칠 영향. 전문가 패널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경제학자가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냉정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움직이죠. 미국 시장이 불안정하면 다른 곳으로 갑니다. 다른 전문가가 이었습니다.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입니다.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하지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행자가 물었어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환경을 개선해야죠. 정책 안정성, 노동환경, 인프라, 한국 기업들이 다시 오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리모컨을 내려놨어요. 모든 게 톰슨의 논문과 반대였습니다. 한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썼어요. 하지만 현실은 미국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날 밤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 문장을 적었어요. 패권은 명령이 아니라 매력에서 나온다. 이게 톰슨이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업을 끌어당기려면 매력적인 시장이 되어야 했어요. 강압이 아니라 협력으로, 위협이 아니라 신뢰로요. 하지만 이미 균열은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움직이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미국 밖으로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어요. 미시간 산업협회에서 긴급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업 이탈 시 일자리 손실 추정 35만 명. 톰슨은 숨을 멈췄어요. 35만 명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철회하거나 축소하면 그만큼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현대차, 기아, 삼성, LG, SK 등 주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17개 주에 걸쳐 직접 고용 8만 명 협력업체, 고용 27만 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이들 기업의 투자 감소 또는 철수 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연간 450억 달러로 추산된다. 손이 떨렸어요. 조지아 경제개발국도 비슷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현대차 공장 축소 시 2만 3천 개 일자리 위협. 두 보고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움직이면 미국 산업지대가 무너진다는 것이었죠. 오후에 워싱턴 포스트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의 결정, 미국의 공백을 드러내다. 기사를 클릭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투자 재배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미국 제조업 기반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 30년간 구축된 한국 공급망에 의존해온 미국 산업이 자립 능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기사는 날카로웠습니다. 현대차의 러시아 공장 재매입 옵션 검토, 삼성의 멕시코 투자 확대, LG의 베트남 공장 증설, 이 모든 움직임은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계속 읽었어요. 업계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도망가는 게 아니라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지만 더 이상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의미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우린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었지만 이제 세상이 우릴 움직이고 있다. 이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그날 저녁 톰슨은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한국 기업 전략 분석, 생존을 넘어선 설계. 첫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은 방어가 아니라 공세다. 이 문장을 쓰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기존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표현이었으니까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시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미국 의존도를 전략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제3국으로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면서 리스크를 분산하는 동시에 각 지역 시장에 최적화된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데이터를 첨부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투자 지도였죠. 이는 30년간 준비해온 전략의 결과물이다. 한국 기업들은 단일 시장 의존의 위험성을 일찍이 간파했고 다층적 공급망 구조를 설계해왔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핵심 문장을 썼어요. 한국의 전략은 생존이 아니라 설계였다.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이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톰슨이 3년 전 논문을 쓸 때 완전히 놓친 부분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을 단순한 수출 업체로 봤죠. 하지만 그들은 글로벌 전략가들이었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작성했어요. 미국은 이제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의 축일 뿐이다. 한국 기업들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에 맞춰 움직여왔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패권은 국경이 아니라 공급망의 흐름을 따라간다. 그리고 지금 그 흐름은 미국에서 멀어지고 있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의자에 기댔어요. 이틀 후 백악관에서 마지막 회의가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들고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경제팀 전원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수석보좌관이 톰슨의 보고서를 펼쳤어요. 교수님, 이 보고서 심각합니다. 현실입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준비된 상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압박할수록 그들은 더 빨리 재배치할 거예요. 경제보좌관이 물었습니다.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업의 자유를 막을 순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환경을 개선하는 것뿐이에요. 구체적으로요? 정책 일관성, 노동 환경 안정, 규제 예측 가능성, 한국 기업들이 다시 미국을 선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무역 담당자가 서류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신뢰가 깨졌습니다. 관세 논란으로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제가 저지른 실수입니다. 신뢰는 쌓는데 30년, 무너지는데 3개월이 걸렸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석보좌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우리가 얻은 건 뭡니까?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기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계 최대 시장이에요. 하지만 더 이상 유일한 기준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어요. 어떤 기준입니까? 유연성, 다변화, 리스크 관리, 단일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글로벌 네트워크로 움직이는 것. 이게 21세기 산업의 새 기준입니다. 회의는 1시간 더 이어졌어요. 하지만 뚜렷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올 때 한 보좌관이 톰슨에게 다가왔어요. 교수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동안 조용히 지낼 것 같아요. 연구는 계속하시겠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할 겁니다. 책상에서만 연구하지 않고 현장을 보려고요. 그날 밤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11월은 쌀쌀했어요.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걷고 있었죠.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하지만 확실하게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은 대체 가능한 공급자가 아니라 세계 산업의 중력 그 자체였다. 이 문장을 쓰고 나서 펜을 내려놨습니다. 6개월 전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한국 없이도 미국은 충분하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미국도 흔들린다는 걸 알았어요. 그 깨달음의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어딘가에서 한국 기업들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공장을 짓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면서요.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압박받았을 때 무너지지 않고 진화했어요. 그게 한국 기업들의 힘이었습니다. 그 힘을 톰슨은 너무 늦게 이해했어요. 노트를 덮었습니다. 연구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배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세계는 중심이 아니라 네트워크로 움직인다는 것, 패권은 명령이 아니라 협력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새로운 세계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 이게 톰슨이 배운 마지막 진실이었습니다. 2025년 미국 워싱턴은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대체 가능한 공급자가 아니라 세계 산업을 떠받치는 중력이었다는 것을요. 관세 압박만으로 시장이 무너졌고 한국 기업이 움직이자 미국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41% 점유율, 82% 대체 불가능 숫자가 증명했죠. 삼성, LG, 현대차 이들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어요. 30년간 쌓아온 기술과 신뢰로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온 설계자들이었습니다. 패권은 명령이 아니라 협력에서 나오고 중심은 힘이 아니라 신뢰로 만들어져요. 대한민국이 바로 그 중심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을 멈춰 세운 한국 산업의 진짜 영향력,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힘은 강압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미 그 신뢰를 전 세계에 증명했다는 것을요.
앞으로도 마음의 소리 TV에서 여러분께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